조선 후기 섣달 금음이 다가오는 어느 겨울날, 눈발이 흩날리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는 한 포졸이 여죄수를 압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죄인 빨리 걷소. 포졸라리,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니오? 이렇게 묶여 있으니 걷기가 힘들구려. 그건 내 알바 아니오. 관아에서 정한 날짜 안에 한양에 도착해야 하니 빨리빨리 가야 하는 것이오. 석동의 말에 소령이 능글맞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 봐라. 참말로 융통성도 없고 인정머리는 벼룩이 거시기만큼도 없는 양반이구만. 이 포졸의 이름은 석동. 천민 출신으로 이제 막 포졸이 된 28 총각입니다. 그리고 묶여 끌려가는 이 여인의 이름은 소령. 양반집 규수였으나 남편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한양으로 끌려가는 신세였지요. 하지만 묶여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유롭고 묶은 사람이 이렇게 긴장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포졸라리, 혹시 여자랑 이렇게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시오? 석동이 얼굴이 빨개지며 뜨듬뜨듬 대꾸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오? 아이고, 얼굴이 홍시마냥 빨개졌네. 귀엽기도 하지. 이보슈 죄인,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과연 이 둘은 무사히 한양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눈이 너무 많이 오는구만. 포졸나리, 이러다 길을 잃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걱정 마시오. 이 근처에 주막이 하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석동은 몰랐습니다. 이 폭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야담TV 168번째 이야기. 폭설에 갇힌 포졸과 여죄수, 묶인 손이 풀리던 그 밤. 눈보라가 더욱 심해진 산길, 석동과 소령은 간신히 외딴 주막을 찾았습니다. 계시오, 손님이오. 문이 열리고 60대 주막할멈 묵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웬일이신겨? 어서 들어오시오. 감사합니다. 방 하나만 부탁드리겠소. 그런데 석동과 소령이 주막 안으로 들어가던 찰나, 묵향이 소령의 묶인 손을 확인하고서는 놀라 물었습니다. 에구머니나, 혹시 이 아가씨는 죄인이신겨? 그렇소, 한양관하로 압송 중이오. 잠시 하룻밤만 묵고 가겠소. 아이고, 그런데 말이여. 방이 딱 하나뿐인데 괜찮겠소? 모시라고. 어머, 포졸나리. 그럼 우리 둘이서 한 방에서 자야 하는 거요? 그게 어떡하지? 그때 묵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방이 딱 하나뿐이랍니다. 다른 데는 이 눈보라에 갈 수도 없고. 포졸나리, 혹시 내가 과부라고 나를 두려워하시는 건 아니겠지라? 보아하니 총각인 것 같은디. 두렵다니. 내가 왜 죄인 따위를 두려워하겠소? 죄인 따위라니. 참 말도 무정하게 하시네 그려. 아이고, 자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오. 밥이라도 차려드릴 테니께.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간 석동과 소령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이불도 하나, 화로도 하나, 그리고 묶인 죄수와 그녀를 감시해야 하는 포졸. 나는 여기 벽 쪽에서 자겠소. 당신은 저기 구석에서 주무시오. 석동이 홍당무 같은 얼굴로 말하자 소령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포졸나리, 내가 그렇게 무섭소? 과부가 뭐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도 아닌데 뭘 그리 경계하고 계시오? 그런 게 아니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 죄인과 포졸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오. 아이고, 규칙. 참말로 고지식하신 양반이구려. 두 사람이 어색한 침묵 속에 있을 때 묵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밥 드시오. 이 추운 날에는 따끈한 밥과 남녀가 한 이불 밑에서 붙어 있는 것이 최고지라. 그럼 나는 나가 보겠소? 그런데 석동이 밥을 먹으려다 문득 소령을 바라보았는데 소령은 묶인 손을 들어 보이며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요? 어쩌라고? 포졸나리, 나는 어떻게 먹으라는 거요? 이렇게 손이 묶여 있는디. 그야 당신이 알아서 먹어야지. 이 꼴로 어떻게 먹소? 풀어줄 거 아니면 얼른 이리 와서 직접 먹여주시오. 모시라고. 그럴 순 없소. 그럼 나보고 굶으라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인정머리 없는 양반이네 그려. 알았소.
손을 조금만 풀어주겠소. 하지만 밥 먹을 때만이오. 소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포졸라리. 석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령의 손목에 묶인 노끈을 조금 풀어주는데 그 순간 석동의 손가락이 소령의 차가운 손목에 살짝 닿았지요. 소령이 깜짝 놀란 척 일부러 소리치자 석동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지요. 미안하오. 아니요. 별로 싫지 않았는거려? 석동은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로 못한 채 그저 밥을 먹고 있는 소령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포졸라리,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드시지 그러셔요? 나는 나중에 먹겠소. 왜요? 설마 이쁜 과부랑 같이 먹는 게 부끄럽소? 그런 게 아니오. 그때 소령이 밥을 먹다 말고 석동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포졸라리. 나 참말로 억울하다니까 그라우? 이 고운 얼굴 좀 보시오. 이런 얼굴이 사람 죽이는 얼굴로 보이오? 계모와 그녀의 정부가 내 남편을 독살하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오. 소령의 말에 석동이 흔들리는 듯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판단할 일이오. 나는 그냥 압송만 하면 되는 것이오. 그래요. 포졸라리는 그저 규칙만 따르면 되는 거겠지라. 하지만 석동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죄인일까? 소령이 어느 정도 밥을 다 먹자 다시 소령의 손을 묶으려고 다가갔습니다. 포졸라리, 또 묶으시려고요? 당연하지 않소. 규칙이니까. 아이고. 그럼 이번에는 조금만 느슨하게 묶어주시면 안 되겠소? 내가 참말로 오늘 밤에 잘해드릴게. 뭘 잘해준다는 말이오? 어흐흐. 알면서 그러네. 뭐 여러 가지로 잘해드린다는 말이지. 안 돼요. 도망 못 가게 꽉 묶을 것이오. 왜? 너무 꽉 묶으면 손목이 붓는다고. 그런데 석동이 소령의 손목을 보니 정말로 빨갛게 자국이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손목에 자국이 났네. 미안하오. 포졸라리가 미안해하실 줄은 몰랐는디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게요. 포졸라리도 사람이시네요. 소월이 석동의 눈을 빤히 바라보자 석동이 망설이다가 결국 알았소. 그럼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겠소. 아이고, 포졸라리 고맙소. 석동이 조심스럽게 소령의 손목을 다시 묶자 이번에는 확실히 조금 느슨하게 묶는 걸 보고 소령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좁은 방 안에는 석동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요란했지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 이제 자야겠소. 이불은 하나뿐인디 어쩌시려고요? 네, 내가 마루에서 자겠소. 아이고, 부끄럼도 많은 양반아. 이 추운 날에 마루에서 자시면 거시기부터 꽁꽁 얼어서 동태가 될 거요. 거시기는 무슨. 괜찮소. 나는 추위에 강하오. 그런데 석동이 일어나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묵향의 얼굴이 방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아마 문지방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포졸라리. 이 추운 밤에 마루에서 자시면 정말로 얼어 죽으십니다. 하지만 이불이 하나뿐이니 같이 덮고 자면 될 걸 저러네. 하룻밤인디 뭐 어떻소? 포졸라리, 할멈 말씀이 맞소. 암튼 이렇게 부끄럼이 많아서야 남자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몰라. 그럴 순. 아이고, 젊은 사내가 왜 이리 고지식한지. 죄인 아가씨가 얼굴도 곱고 몸매도 기가 막히게 익었구만. 내가 남자라면 고맙다고 조상님께 100번도 절하겠구만. 그냥 같이 주무시라오. 묵향이 피식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포졸라리, 설마 내가 물기라도 할까봐 그러오? 그게 아니고. 아니면 포졸라리가 정신줄을 놓고 나를 덮칠까봐 두려운 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그럼 뭐가 문제요? 그냥 이불 덮고 자면 되지. 결국 석동은 소령과 한 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잠시 뒤 이불 속 석동은 벽 쪽 끝에 바싹 붙어 있고 소령은 반대편 끝에 누워 있었습니다. 포졸라리, 너무 벽 쪽에 붙어 계시면 추울 텐디. 아마 자다가 입이 돌아갈 수도 있다니까. 괜찮소. 그런데 소령이 살짝 몸을 돌려 석동 쪽으로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포졸라리,
이렇게 묶여있으니 온몸이 저리고 근질근질하오. 참으시오. 참말로 무정하신 양반이구려. 조금만 풀어주시면 내가 잘해드릴 텐디. 순간 석동이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요망한 말은 통하지 않소. 요망하다니. 아이고, 이 나무대가리 같은 양반을 봤나. 방금 뭐라고 했소? 아이고, 둔하게 생겨갖고 귀는 밝네 그려. 내 말은 그러니께 이리 이쁜 내가 애교를 떨어도 안 통하니까. 당신이 참말로 고지식한 양반이다. 그 말이여.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석동은 한숨도 못 자고 소령의 고른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소령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포졸라리,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뭐요? 포졸라리는 참말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오? 석동이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흔들리시는 것 같구만. 그냥 얼른 자시오. 내일 길이 멀어요. 알겠소. 내 차라리 나무 토막이랑 말을 하고 말지. 포졸라리, 푹 주무시오. 하지만 석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석동은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네. 아이고, 포졸라리. 소령이 깨서 석동을 보니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밤새 그렇게 앉아만 계셨소? 그렇소. 아이고, 참말로 고지식한 양반이네 그려. 그렇게 날 경계하시다니. 내가 뭐 사람 잡아먹는 구미호인가? 규칙이요, 규칙. 규칙. 맨날 규칙만 외우시네. 그 규칙이 밥 먹여주나? 석동이 무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없자 아이고, 그래 썩은 나무 토막이 말을 할 일이 없지. 내가 등신이여 등신. 그런데 소령이 몸을 일으키려다가 묶인 손목 때문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순간 석동이 반사적으로 소령을 잡아줬는데 아이고 이런,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포졸라리, 참말로 손이 빠르시네 그려. 조심하시오. 포졸라리는 무뚝뚝한 것 같아도 참 다정하시네. 석동이 당황하며 소령의 허리를 잡았던 손을 풀었습니다. 아침 식사들 하시오. 어이쿠, 포졸라리 얼굴이 왜 그리 새빨갛소? 아닙니다. 할멈, 포졸라리가 밤새 날 지켜보시느라 한숨도 못 주무셨다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의무이자 규칙입니다. 맨날 의무, 규칙, 법이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묵향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관군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관군, 이 외진 곳에? 그때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악덕 포교 마판석이 부하 서너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주막에 여죄수 하나 압송하는 포졸이 있다는디 어디 있소? 아, 예, 저기 있어. 석동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포졸입니다만. 아, 내가 석동이구만. 나는 본 관아에서 파견된 포교 마판석이오. 무슨 일이시오? 그 여죄수 죄가 추가되었소. 도주, 음모, 관리 매수시도 중죄가 더해졌으니 내가 직접 압송해야겠소. 석동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공문을 보여주시오. 뭐? 공문? 정식 공문 없이는 넘겨줄 수 없소. 이 하급 포졸 주제에 감히! 내 말이 곧 명령이오. 안 됩니다. 규칙이요. 규칙, 좋아. 그럼 힘으로 데려가겠어. 그때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판석, 계모의 정부, 날 죽이러 왔구나. 마판석이 칼을 빼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석동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켜. 안 그러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그 순간 석동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포교가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소령이 방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쳤지요. 마판석, 내 놈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오, 소령. 오랜만이구나. 아직도 살아 있었어? 그런데 어젯밤에 뭘 했길래 둘이가 이리도 끈끈해졌을까? 계모 그년의 심부름꾼 주제에
감히 나를. 서로 아는 사이요? 포졸나리, 이놈이 진짜 악당이라오. 계모와 짜고 내 남편을 독살한 놈이 바로 이자요.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입 닥쳐. 이 더러운 놈, 내가 독약을 탄 거 내가 다 안다오. 그게 사실이요? 하급 포졸 따위가 알바 아니야. 비켜. 안 됩니다. 저놈들 둘 다 잡아라. 예. 그때 석동이 소령의 결박을 재빨리 풀어줬습니다. 포졸나리? 어서 도망가시오. 하지만 시빨리. 이놈, 내가 감히. 이복의 처자. 어서 도망가, 빨리. 그때 소령이 망설이다가 석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동 고맙소. 어서 가시오. 소령이 주막 뒷문으로 뛰쳐나가자 석동도 마판석을 제치고 뒤따라 도망쳤습니다. 쫓아라. 반드시 잡아라. 눈 덮인 산길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졸나리, 왜 날 도와준 거요? 나중에 얘기하겠소. 지금은 살고 봐야지. 한참을 눈길을 뛰다가 간신히 추격을 따돌린 두 사람은 폐가에 숨어들었습니다. 포졸나리, 아니, 이제 포졸도 아니시겠네. 석동이라 부르시오. 석동, 왜 날 도와준 거요? 당신 포졸 신분까지 버리게 생겼는디 말 좀 하시라우. 답답하겠으리. 당신이 억울하다고 했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버린 거요?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석동,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구려. 맨날 규칙 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엔 규칙 다 깨부수고. 아이고, 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 아니오? 후회 없소. 석동의 말에 소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석동 미안하오. 나 때문에. 아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았소. 그 포교, 뭔가 이상했소. 석동, 참말로 내 얘기 믿어주는 거요? 그렇소. 이제 믿소. 고맙소. 정말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는디. 이제 믿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는 추웠고 두 사람은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석동,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 나는 원래 양반집 교수였소. 조신하고 얌전한, 뭐 그런 교수 말이여. 그런데 시집을 갔는디 남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소. 그년이 마판석과 정을 통하더니 내 남편한테 독을 타서 죽이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요. 아무도 안 믿어줬소. 계모가 양반집 딸이고 권세가 있으니까. 증거는 없었소? 계모가 다 없앴지. 나는 그냥 감옥에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압송되는 신세가 된 거요. 억울하겠소. 소령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참말로 억울하지. 그래서 말이여. 이제는 체념했소. 근디 말이여. 이렇게 사니께 오히려 속은 편하더라고. 석동, 당신은 왜 포졸이 된 거요? 천민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소. 그런데도 규칙을 그렇게 지키려 했던 거요? 규칙을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소.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소. 근디 후회는 없소. 그때 소령이 석동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석동, 추울 텐디 가까이 가도 되겠소? 그렇게 하시오. 아이고, 또 얼굴 빨개지네. 덩치는 산만해서 황소도 딱밤한 대로 잡게 생겼는데 귀엽기도 하지. 두 사람이 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소령이 석동이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지요. 석동, 날 믿어줘서 고맙소.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이 불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령은 석동의 어깨에 기댄 채 석동은 뻣뻣하게 앉아서.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거라는 것을. 한편 폐가 근처에서는 이미 어둠 속에서 마판석과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게다. 샅샅이 뒤져라. 예, 폐가들을 모두 수색하겠습니다. 소령 그녀는 반드시 잡아야 해. 살아서 한양에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다음 날 새벽, 석동이 먼저 눈을 떴고 소령은 석동의 어깨에 기댄 채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동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지켜야 해.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폐가도 뒤져봐라. 예,
소령, 일어나시오. 석동 왜 그러시오? 조용히 놈들이 왔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향하는 순간 폐가 앞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역시 이곳에 있었군. 꼼짝 마라. 비키시오. 석동이랬나? 내 놈 참 대단하더구나. 하급 포졸 주제에 날 방해하다니. 소령은 죄가 없소. 죄가 없다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죄인이오. 마판석이 칼을 빼며 외쳤습니다. 입 닥쳐. 오늘은 둘 다 여기서 죽는다. 안 됩니다. 석동, 위험해. 석동이 앞쪽 부하 둘과 싸우기 시작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연, 순순히 따라와. 이 더러운 놈들. 내가 가만 당할 줄 알았냐? 소령이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석동, 뒤를 조심하시오. 그 순간의 방심. 마판석이 석동의 등을 쳤습니다. 한눈 팔 때가 아니지. 석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석동, 놓아, 이놈들아. 이것이 어디서 앙탈이야? 마판석이 쓰러진 석동에게 다가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석동. 마판석, 내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 석동만은 살려주시오. 뭐? 내가 말 잘 들을 테니 석동만은 놔주시라우. 제발. 소령 안 돼요. 석동,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렇게. 좋아. 그럼 거래 성립이다. 소령, 너는 나랑 가고 이놈은 살려주지. 약속하시오. 약속하지. 내 목적은 소령 내놈뿐이니까. 석동 미안하오. 참말로 고마웠소. 소령은 다시 마판석에게 잡혀갔고 석동은 부상당한 채 폐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석동이 피를 흘리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해. 그렇게 석동이 마판석 일당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석동은 마판석 일당을 발견했습니다. 산속 공터. 마판석 일당이 잠시 쉬고 있었고 소령은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령, 내가 순순히 죽어주면 고통 없이 보내줄 텐데. 죽기는 내가 죽으라. 이 더러운 놈아. 입이 아직도 거칠구나. 좋아. 그럼 고통스럽게 죽여주지. 마판석이 칼을 빼려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손 떼시오. 모두가 놀라 돌아보니 석동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내 놈이 어떻게? 석동, 왜 온 거요? 못 가겠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양반. 죽으러 온 거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소. 저놈을 죽여라. 석동은 이미 부상을 입은 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동, 조심하시라우. 괜찮소. 석동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부하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이야, 죽어라. 석동, 뒤요. 석동이 간신히 피했지만 또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석동, 이번엔 확실히 죽여주마.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 마판석의 손에 맞았습니다. 으악! 이 나쁜 놈들! 젊은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할멈, 어떻게 왔소?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지라! 저놈들이 젊은 것들 괴롭히는 거! 묵향의 등장으로 마판석이 당황한 그 순간 석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판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판석! 석동과 마판석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마판석의 품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묵향이 재빨리 집어들었지요. 어머, 이게 뭐요? 마판석이 창백해지며 외쳤지요. 그건 돌려줘. 그때 묵향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건 독살 계획이네? 뭐라고요? 계모와 주고받은 편지인 것 같은디. 여기 독을 어떻게 탔는지, 언제 탔는지 다 적혀 있어. 그건 돌려줘. 당장. 마판석이 편지를 뺏으려 했지만 석동이 마판석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끝이오. 으악! 이놈이 감히. 조용히 하시오. 그때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발에서 먼지가 나도록 도망쳤고
석동은 마판석에 팔을 비틀며 결박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죄인이오. 이놈 풀어. 내가 누군 줄 알고. 포교든 뭐든 죄를 지으면 죄인이오. 석동이 마판석을 결박한 후 소령에게 다가가 나무에 묶인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석동,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양반. 왜 온 거요? 그냥 당신이 죽도록 보고 싶었소. 바보 같은 사람.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디. 괜찮소. 괜찮긴 뭐가 괜찮소.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디. 아이고, 이 젊은 것들은 피가 저리 많이 나는데도 그 집부터 하려고 하네. 빨리 지혈부터 해. 소령 아가씨, 이걸로 석동이 상처를 감싸주시오. 고맙소, 할멈. 석동, 당신 참말로 바보구려. 나 같은 죄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다니. 당신은 죄수가 아니오. 이제 증거도 있으니 말이오. 자, 여기 이 편지만 있으면 관아에서도 재조사할 거요. 계모와 저 포교놈이 주고받은 편지요. 독살 계획이 다 적혀 있다오. 이제 한양으로 가야겠소. 한양? 이 증거를 가지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오. 하지만 한양까지는 멀고 석동 부상도 심한디. 괜찮소. 반드시 갈 것이오. 아이고,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이네. 일단 내 주막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으시오. 할멈 말이 맞소. 석동, 일단 주막으로 가요. 그 다음에 한양 가도 늦지 않소. 알겠소. 그렇게 마판석은 결박당한 채 끌려갔고 결정적인 증거도 손에 넣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석동과 소령. 묵향의 도움으로 석동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막 방 안. 석동이 상체를 벗은 채 앉아 있고 소령이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상처가 참말로 깊네. 이렇게 깊은 상처인디 어떻게 참았소? 나 같으면 진작에 기절했을 거요. 석동은 참말로 대단한 애 그려.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참기만 하면 어떡하오. 괜찮소. 아이고, 거짓말. 이렇게 깊은 상처인디 안 아플 리가 없잖소. 참을 만하오. 참말로 고집쟁이구만. 소령이 석동의 등에 붕대를 감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석동, 나는 말이요. 참말로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렇게 다치고 포졸 신분도 버리게 되고 나만 아니었으면 석동은 지금쯤 멀쩡하게 포졸 노릇하고 있었을 텐디. 내가 석동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오. 내가 선택한 거니 후회 없소. 후회가 없다니? 참말로 후회 안 돼요. 당신은 죄수가 아니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오. 그런데 갑자기 소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런데 방금 나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어? 어머, 석동이 이런 말도 하시네. 처음 봤을 땐 참말로 나무장작처럼 규칙만 외치고 말도 없고. 근데 이제 보니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구만. 겉으로는 차가운데 속은 뜨겁고 말은 없는데 행동은 확실하고 그런 사람 처음 봤소.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나도 변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요. 처음엔 석동을 그냥 이용하려 했소.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포졸이니께 잘 보이면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지라. 근데 말이요. 지금은 석동한테 참말로 마음이 간다오. 이런 감정은 처음이요. 남편한테도 이런 감정 못 느꼈는디 이게 뭔지 모르겠소. 근데 확실한 건 석동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요. 한편 밤은 깊어갔고 방 안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석동,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참말로 궁금한 게 있는디.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소? 아니, 있다는 건 알겠는디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오. 그냥 동정심? 아니면 진짜 남녀 간의 그런 마음? 석동이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자 소령이 다시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면 안 되겠소? 나는 참말로 궁금하다오. 석동의 마음이. 나는 말이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소. 남편이 있긴 했는디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로 대했거든. 근데 석동은 다른 것 같은디 눈빛이 달라. 참말로 따뜻하게 봐주는 것 같다고. 석동이 부끄러운 듯 들릴 듯 말 듯 대답했습니다. 좋소. 좋다니, 뭐가 좋은디?
내 얼굴이 좋소? 내 성격이 좋소? 아니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좋소? 뭐여? 수수께끼여? 석동은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었소? 조신하고 얌전한 여자? 아니면 나처럼 활발한 여자? 그때 한참을 말없이 소령을 바라보던 석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당신이 이제 좋소. 소령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석동이 소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소령,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소.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소. 소령이 눈물을 흘리며 석동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안겨있으니까 참 따뜻하네.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네, 그려. 내일 뭐가 기다리고 있든 석동이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소. 나는 참말로 행복하다우.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이요. 그때 소령이 석동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석동, 혹시 날 원하시오? 나는 석동을 원한다우. 참말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네. 나를 받아줄래요? 소령,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동 깼소? 소령, 잘 주무셨소? 어젯밤은 꿈이 아니지라? 참말로 행복했소. 석동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런 감정 모르고 살았을 거요. 석동,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어머,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도 쓰시네. 그때 묵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애구머니나? 아이고, 젊은 것들이 둘 다 얼굴이 홍시 마냥 아직도 벌겋네 그려. 밤새 잘 지냈구만. 할멈, 그게, 부끄러워 마시오. 좋은 일인디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시오. 얼른 밥 먹고 이제 한양으로 가야제.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마판석은 결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한양 가서 꼭 억울함 풀으시고. 고맙소, 할멈. 할멈 은혜 평생 못 잊겠소. 할멈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한양 가서 일 다 해결하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할멈, 꼭 건강하시라우. 참, 두 사람 홀례 때 꼭 초대해 주시오. 소령이 홍시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할멈, 또 그러시네. 참말로. 석동은 묵향에게 절하며 말했지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석동과 소령은 사흘 밤낮을 걸어 한양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소령은 관아 건물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크네. 저 안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구만. 석동, 나 들어가기 싫은디. 무섭소. 그냥 이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내 손 꼭 잡으시오. 혹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이 손 꼭 붙들고 있을 거요. 석동, 고맙소. 참말로 석동 없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요. 좋소 들어가요? 관아 안으로 들어가 석동은 증거 편지와 마판석을 넘겼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아 재판정. 사또가 앉아있고 소령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동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소령, 내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로 압송되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하니 어디 한번 보자. 사또가 편지를 읽을 찰나에 그때 계모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 권위 있는 양반집 여인이었고 뒤따라 하인들이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지요. 사또 나리께서 들고 계시는 그 편지가 증거라고 하였습니까? 참으로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저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조작. 하지만 이 편지에는 분명 사또 제가 보기엔 저 천한 포졸 놈이 전현에게 돈을 받고 조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인데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계모가 하인에게 신호하자 하인이 보따리를 사또 앞에 놓고 살짝 주머니를 열어 사또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또 이것은 변변치 않지만 나리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문에서 준비하였사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사또 저건 뇌물이오. 계모가 권력으로 진실을 막으려는 거라오. 뇌물, 이건 그저 사또 나리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야. 그런데 보자기에 가득 담겨진 은자들을 보자 사또의 표정이 변하더니 망설이는 듯 했지요.
편지 하나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구나. 그때 소령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아니오. 그 편지가 분명한 증거라오. 제발 믿어주시오. 사또나리, 편지 같은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조용히 보고 있던 석동이 나섰습니다. 마판석을 신문해 보시오. 그자가 자백할 것이오. 마판석? 그자는 이미 도주했을 텐데. 아니요. 여기 있소. 마판석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결박된 마판석이 끌려 들어오자 계모의 얼굴이 늙은 호박처럼 찌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판석, 이 편지가 내 것이냐?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편지 쓴 적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또나리! 저자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마판석. 내가 계모랑 짜고 내 남편을 독살했잖소. 저는 모릅니다. 저 여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 편지는 당신과 내가 싸울 때 당신 품에서 나온 것이오. 그건 누가 제 품에 몰래 넣은 겁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것 보십시오. 조작된 증거라니까요. 사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도 부인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는 판결하기 어렵구나. 그때 석동이 다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한 가지 더 있소. 뭔가? 마판석이 독약을 구매한 증인이 있소. 뭐? 그럴 리가. 주막할멈 묵향을 증인으로 부르겄소. 그분이 마판석이 약재상에서 독약 구매하는 걸 목격했소. 석동은 주막을 떠나기 전날 밤 소령이 잠들자 재판정에서 생길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묵향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었지요. 잠시 뒤 묵향이 중년의 남성과 함께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소임 묵향이 옵니다. 묵향, 내가 정말로 마판석이 독약을 구매하는 걸 봤느냐? 네, 사또나리.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약재상에 약초 팔러 갔다가 저 마판석이란 자가 약재상 주인한테 몰래 독약을 사는 걸 봤습니다. 저 인간이 약재상 주인한테 이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만. 약재상 주인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네, 약재상 김서방이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또나리, 그것도 모두 조작입니다. 저들이 짜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김서방이라 하였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네, 사또. 저 사람이 맞습니다. 그때 제게서 쥐 때문에 독약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제가 쥐 잡는 약을 줬더니 그것 말고 더 큰 짐승을 잡을 수 있게 다른 걸 달라고 하길래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샀다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했습죠. 그래서 제가 왜 비밀로 하냐 물었더니 자기 사촌이 약재상을 하는데 영요능이 없어서 몰래 제게 와서 구입하는 거라고 했습죠. 그렇다면 마판석, 내가 직접 말해보거라. 저 약재상에서 독약을 산 적이 있느냐? 마판석이 식은땀 흘리며 계모를 쳐다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놈! 내 얼굴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구나. 곤장 20대를 쳐라. 사또 나리, 제발. 사또나리,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어서 곤장을 쳐라. 관리들이 마판석을 높여 곤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요! 기악! 둘이요! 셋이요! 그만. 자백하지 않으면 더 칠 것이다. 저는. 마판석, 입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다시 쳐라. 넷이요! 어떠냐? 자백하겠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20대를 더 치겠다. 자백하겠습니다. 이놈, 감히! 어디? 말해보거라. 죄송합니다. 저는 계모 마님의 지시로 소령의 남편에게 독을 탔습니다.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놈이 거짓 자백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계모 마님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아들을 죽이고 소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모! 내가 진짜 범인이었구나.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을 죽이고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자백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 계모, 너를 체포한다. 놔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양반가 사람이라고. 사또 나리, 제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다. 그게 규칙이다. 어서 끌어내라. 계모가 끌려나가자 사또가 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령, 내 억울함이 풀렸다. 무죄다. 이제 자유의 몸이다. 소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석동이 다가가 소령을 일으켜 주었고 묵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려. 소령 아가씨, 이제 떳떳하게 사시오. 할멈, 고맙소. 할멈 아니었으면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을 거요. 참말로 고맙소. 뭘, 당연한 일 한 것뿐인디. 소령의 누명은 그렇게 벗겨졌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한 달 뒤 두 사람은 깊은 산골 조용한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나는 양반집 교수라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디 손에 물집이 다 잡혔네. 이제 양반 아니고 농사꾼이요. 석동의 말에 소령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지요. 아이고, 나를 농사꾼 만들다니. 석동이 책임지시오. 책임질 것이요. 평생. 아이고, 이 사람, 갑자기 그런 말은. 소령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묶인 손은 풀렸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묶인 것이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 옛날 조선 땅에 어느 고을에 김태수라는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양반과 자제였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채 집안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게다가 그에게는 버릇없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홍매였습니다. 홍매는 어릴 적부터 태수 도련님과 함께 자라온 탓에 태수를 그저 오라버니처럼 대했습니다. 남들은 깜짝 놀랄 만큼 천방지축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여종이었지요. 홍매야, 물을 어디다 끼얹는 거냐? 허나 태수는 그런 홍매가 얄미우면서도 어쩐지 미워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여느 때처럼 태수는 책상에 앉아 지난 과거 시험 답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세월만 보내는 자신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지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홍매가 머리를 쏙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한숨은 금덩이 주워 삼킨 것 마냥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신가 봅니다. 그렇게 푹푹 쉬다가는 듣는 사람까지 숨 막혀 죽겠시우.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아, 누가 너더러 내 방에 있으랬느냐? 너 같은 시끄러운 것이 옆에서 쫑알거리고 있으니 그리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홍감에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리가 크다고 글이 잘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숨이 깊다고 답이 술술 나오는 것도 아니여유. 그리고유, 사내가 맨날 앉아서 글만 보면 아래 진액이 다 말라버린다던디유. 이래서야 시험은 고사하고 훗날 어느 댁 아씨의 밭을 갈아들일 수나 있겠시우. 홍매의 말이 얄밉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 도련님은 얼굴을 붉혔지요. 이거사, 그만하거라.
과거 공부는 그렇다 쳐도 밭을 갈아보지도 못하고 호미만 움켜쥐고 있는 내 속을 내가 어찌 안다고 그러느냐. 아이고, 도련님께서 밤마다 헛고생하는 걸 누가 모른다고 그러시오? 차라리 저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장가갈 궁리를 하셔요. 그러다 평생 밤일도 못하고 늙어 죽겠시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꼬리를 치느냐. 나는 양반이여. 너는 그저 여종일 뿐인데. 아이고, 그럼 어쩌시려고요? 제 나이 벌써 18인데 도련님은 30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나 장가도 못 가보고 겉도 못 해보고 늙어 죽으면 어떡해요. 으이그, 저 입을 그냥 확 꿰매버릴까 보다. 헤, 맘대로 하세요. 꿰매면 도련님 말동무는 누가 해주남유. 그렇게 화내시면 혈기가 아래로 몰려서 밤에 더 괴로우실 텐데요. 이 몹쓸 것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서 하는 것이냐? 에이, 도련님도 참. 저만 그런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마을 처녀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특히 김서방네 마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거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나중에 써먹을 때 고생한다고 하던데요. 홍매야, 너는 어찌 그런 상스러운 소리만 듣고 다니느냐? 도련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련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거기가 작아서 부끄러우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 누가 작다고 했느냐? 나는 그저. 아, 그럼 크시구나. 그럼 왜 그렇게 숨기려고만 하세요? 저도 이제 18인데 그런 거 궁금하다고요. 근처에 물어볼 곳도 없고 근디 도련님과는 어릴 때부터 홀딱 벗고 물장구 치고 놀면서 다 봤잖아요. 그니께 물어볼 곳이 도련님 뿐이지요. 태수는 홍매의 말에 속이 뒤집히고 황당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는 이미 마을에서 장가 못 간 노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날 이후 한숨만 늘어가던 어느 날 밤 태수는 홀로 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에라이, 이놈의 과거 시험. 백날 첫날 붙들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래, 홍매 저 녀석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홍매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맨날 그렇게 숨어서 술만 꼴짝꼴짝거리시니 맨날 과거 시험에 떨어지시지요. 술 마실 시간에 글이나 한 자 더 보세요. 마님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너는 평생 글 공부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저도 알 거 다 아는데요. 도련님, 밤마다 제 방 창문 앞에서 몰래 지켜보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며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지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헤, 도련님. 저에게 관심 있으시면서 왜 자꾸 아닌 척하세요? 저 다 알아요. 도련님도 사내이고 저도 여인이잖요. 그냥 편하게 말해보시라니까요. 태수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버럭했습니다. 이 몹쓸 것 썩 나가거라. 홍매는 그런 태수의 모습이 우스운지 껄껄껄 웃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홍매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는 홍매의 천방지축 행동에 화가 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자신의 마음에 당황했답니다.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홍매의 얄미운 말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태수는 밤낮으로 과거 준비에 매달렸고 마침내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수야, 몸성이 잘 다녀오렴.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내 할 만큼만 하고 오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 가져오겠사옵니다. 태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덩달아 짐을 꾸린 홍매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 내가 왜 따라오는 것이냐? 나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이다. 아이고, 도련님. 한양까지 먼 길인데 누가 이 길치 도련님 밥은 누가 차려주고 옷은 누가 빨아주신대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누가 길치라고? 그리고 내 밥이야 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싫어요. 제가 길동무 안 해주면 도련님은 한양까지 가다 길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마님께서도 저보고 꼭 도련님 모시고 가라고 하셨시우. 도련님, 저랑 같이 가면 외롭지도 않고 좋잖아요? 응? 태수는 홍매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이 녀석이라고 부르던 여종과 단둘이 떠나는 과거길이라니.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투닥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되자 태수는 허기를 느꼈습니다. 아, 배가 고프구나. 오늘 저녁은 무얼 먹는담? 도련님,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시우? 오늘 저녁은 제가 만난 걸로 해드리겠시우. 홍매는 능숙하게 길가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홍매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다 슬쩍 홍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널곱게 키워주셨는데 시집갈 나이도 지났는데 혼인할 생각은 없는 것이냐? 시집이라니, 도련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도련님이나 잘 모시면서 살 것이우. 근데 도련님은 저에게 관심도 없으시면서 그런 건 왜 물어보셔요? 혹시 홍매가 엉큼한 표정으로 태수에게 바싹 다가가 붙었습니다. 이 녀석 왜 남의 몸에 달라붙는 것이냐? 그러자 홍매가 태수의 귓가에 후입김을 불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이 무서워서 그러지요. 산의 냄새라도 맡아야 마음이 진정될 거 아니유? 도련님, 혹시 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아래쪽이 불편하실까봐 걱정되세요? 뭐라고? 에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도련님 바지 앞쪽이 자꾸 볼록해지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왜 귀에다 바람을 부느냐? 아이고, 그럼 제가 좀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도련님이 편하시게 제가 손으로 좀 도와드릴까요? 태수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그런 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도련님은 사내이고 저도 여자인데 서로 도와주면 좋잖아요? 제가 마을에서 들어보니까 사내들은 여자 손이 닿으면 더 시원하다던데요? 홍매야, 너는 정말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다 듣고 다니는 것이냐? 도련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꽃이 피면 나비가 찾아오고 꿀이 있으면 벌이 모여드는 것처럼 도련님 같은 건장한 사내가 있으면 저 같은 여자가 끌리는 게 당연하지요. 혹시 밤에 그것이 동하시거든 아시지요? 이놈이 청둥벌거숭이 같은 것이 밥을 똥구녕으로 먹었나? 왜 갑자기 여인 흉내를 내고 그러는 것이야? 에이 도련님, 이래봬도 마을에서 저 좋다고 따라댕기는 사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엉덩이를 몇 번만 살랑살랑 흔들어도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때 홍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수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홍매의 엉덩이로 향하자 아래가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홍매가 그것을 슬쩍 보더니 말했지요. 도련님, 오늘 밤 제가 도련님 것을 공중부양시킨다 해도 절대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대감님도 마님도 안 계시고 오늘이 딱 기회라니까요. 홍매가 태수의 품에 스며들자 태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둘은 그렇게 야릇한 밤을 지냈지요. 한편 홍매의 야릇한 도발에 잠을 설친 태수는 홍매를 깨워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했지요. 아니, 저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듯한데. 도련님,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이나 갑시다. 홍매는 태수를 말렸지만 태수는 사내의 행색이 너무나 위태해 보여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홍매야, 저 사내를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에이, 못 살아. 아무튼 오지랖이 태평양이라니까. 알았시우. 홍매는 투덜거리면서도 태수를 도와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몸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져 나왔지요. 붉은 비단에 쌓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태수가 그것을 펼쳐보려 하는 순간 사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지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시오? 우린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오. 당신이 길가에 쓰러져 있길래 도와준 것뿐이오.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당신은 저승길에 들어섰을 것이오. 그러니 감사하다고 말은 못할 망정. 눈을 부라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홍매의 말에 사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흡사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했지요. 하하하, 재미있는 여인이로구나? 내게 이런 말을 하는 이는 내가 처음이오. 그래, 날 구해줘서 고맙소. 그런데 혹시 내가 들고 있던 그 종이 조각은 어디 있소? 도련님은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종이 조각은 보이지 않았지요. 아, 아까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홍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저 사내가 쥐고 있던 건 말이지요. 내가 도련님을 도와 사내를 일으키는 사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 같네요. 무엇이라? 바람에 날아갔다고? 이 여인네가 지금 날 속이는 것이냐? 사내는 홍매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홍매를 쏘아보았습니다. 태수는 그런 사내의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해가 저물자 숲속에서 발견한 오두막 밖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는데 사내는 종이 조각을 찾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매야, 아무래도 저 사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도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저 홍매의 엉덩이는 돌을 찌는 것만큼 단단하니 염려 마세요. 홍매의 말에 도련님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홍매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저런 말을 하다니. 아무튼 못 말리는 여종이야.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오두막 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봐라! 종이 조각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태수와 홍매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태수는 두려움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옆에 있던 홍매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꼬라지요? 해 뜨기 전에 닭 쫓던 개처럼 왜 썽을 내고 그러시우?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들한테 줄 종이 조각은 없시우. 홍매의 당돌한 대답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이 몹쓸 계집이 감히 우리에게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내 목숨을 아끼려거든 종이 조각을 내놓아라! 거짓말이라니. 거짓말은 당신들이 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그 종이 조각을 봤다고 말한다면 도련님과 나는 그냥 죽임당할 거 아니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를 놓아줄 거라는 말은 믿을 수 없네요.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사내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이, 내 놈들은 뭔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함부로 열고 들어와 협박질이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잠시 혼란에 빠지며 소리가 났던 곳으로 달려가자 그 틈을 타 태수와 홍매는 오두막 뒤편으로 달아났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두막을 빠져나온 후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까 그 수상한 사내가 태수와 홍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빨리. 내가 아까 당신들에게 말 못한 것이 있어. 당신들을 구해주기로 한 것이니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태수와 홍매는 그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들을 데려간 곳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동굴이었지요. 그 종이 조각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겠소. 태수와 홍매는 사내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몰라 잔뜩 긴장했는데 사내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를 마시시오. 몸을 녹이고 나면 이야기가 훨씬 잘 통할 것이니. 고맙소. 그런데 대체 그 종이 조각이 무엇이길래 당신도 그토록 쫓고 그 검은 옷 사내들도 쫓는 것이오? 하,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오.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긴 것이지. 아니, 그래서 그 비밀이 뭔디유? 우리는 그냥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종이 조각을 본 것뿐이여유. 당신 말대로 그 종이 조각은 바람에 날려간 것 같다니께요. 사내는 홍매의 당돌한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재미있는 여인이로구나. 그 종이 조각은 분명히 당신이 가지고 있어. 아까 당신이 나를 일으키려 할 때 내가 슬쩍 당신 옷고름에 넣어두었으니. 사내의 말에 도태수와 홍매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매는 자신의 옷고름을 뒤적였고 아니나 다를까
붉은 비단에 쌓인 종이 조각이 그곳에 들어 있었지요. 홍매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마세요. 홍매는 태연하게 종이 조각을 꺼내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요. 당신이 찾는 게 이거 맞지요? 역시 똑똑한 여인이군. 그 검은 옷 사내들은 이 종이 조각을 해독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소. 헌데 그 종이 조각에 적힌 글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읽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지. 오직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비밀의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자만이 읽을 수 있소. 그리고 그 유일한 자가 바로 당신이오. 사내의 충격적인 말에 태수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런데 홍매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지요. 네, 그럴 줄 알았시우. 내가 도련님을 따라온 것도 이 종이 조각 때문이었거든요. 아, 아니. 홍매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도련님과 함께 한양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이 조각에 있는 비밀을 도련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태수는 홍매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귀찮게 하던 얄미운 여종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다니. 홍매야, 내가 대체 누군지, 왜 나와 함께 이 길을 떠난 것인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겠느냐? 홍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시우, 도련님. 사실 저는 왕실의 의금부 소속이유. 그 검은 옷사내들은 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적들이고 그들은 바로 이 종이 조각에 적힌 비밀을 이용해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종이 조각에 적힌 비밀은 바로 도련님과 관계가 있시오. 홍매의 충격적인 고백에 태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이 종이 조각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홍매를 바라보았지요. 홍매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도련님,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태수가 눈을 감자 홍매는 종이 조각을 태수의 이마에 살짝 얹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종이 조각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오며 태수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수는 순간 머리가 띵하며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 이것은 보셨지요? 그 종이 조각에 적힌 비밀이 바로 도련님의 몸에 있었던 것이요. 그 비밀의 글자는 오직 도련님의 기운이 닿아야만 해독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그 종이 조각은 바로 이 나라의 천하비기요. 이 나라의 산천과 기운, 그리고 숨겨진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해둔 비서지.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는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이 나라를 건국한 개국공신들의 후예들이오. 사내의 말에 태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오? 아직도 모르겠소?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인 안동 김씨가 바로 당신의 가문이오. 당신의 선조들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소.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비밀이 담긴 종이 조각을 잃어버리셨지.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에 당신 가문으로 들어간 비밀정보 조직 소속이었던 자의 딸이오. 그녀의 아비가 죽자 홍매는 대를 이어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소. 태수는 충격에 입을 쩍 벌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귀찮게 하던 얄미운 여종이 사실은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요원이었다니. 일단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당신 여종과 하시오. 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오겠소. 맞시우, 도련님. 그리고 제가 도련님과 함께 한양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이 조각에 있는 비밀을 도련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지요. 홍매야,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쓸모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학문에도 재능이 없었으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렇게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홍매야, 너는 모를 것이다. 내가 왜 이토록 나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이야. 태수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첫 번째, 과거에서 낙방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김씨 가문의 수치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지. 마을 사람들도 나를 보며 수근거렸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홍매야, 너만이 나를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었어.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었단다. 홍매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도련님을 놀렸네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홍매는 그런 태수의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아이고, 도련님.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세요. 양반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만 들 줄 알면 된다고 했잖유.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말은 도련님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 도련님은 그저 제 옆에서 밥만 드시라는 소리여유. 제가 비밀정보 조직에 속해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언제나 도련님이 첫 자리라고요. 제가 도련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홍매야, 너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이제까지 나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 너만 못할 것 같다. 에이, 도련님. 저는 그냥 도련님을 좋아해서 한 일이에요. 도련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면 제 속이 다 뒤집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매야,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너 같은 훌륭한 여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을.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도련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련님의 착한 마음, 따뜻한 성품, 그리고 밤에 제 생각하시면서 혼자 끙끙거리시는 모습까지 다 사랑스럽다고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그것까지 알고 있었느냐? 당연하지요. 도련님 방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홍매야, 홍매야 하시면서 혼자 끙끙대시는 소리가 담 너머로 다 들려요. 이런.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저도 도련님 생각하면서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이루시더라도 제가 옆에서 뜨끈한 아랫목이 되어 드릴게요. 그래, 너 같은 여종이 있으니 내가 든든하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말거라.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홍매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며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뒤 그들이 동굴을 빠져나오자 수상한 사내는 검은 옷 사내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태수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 이제 진정한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태수가 용기를 내어 싸움에 뛰어들려는 순간 수상한 사내가 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그저 달아나시오. 하지만 태수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고 있었지요. 홍매야, 조금 무섭구나.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홍매가 태수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를 믿으세요. 도련님 안에는 분명히 용기가 있어요. 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태수는 홍매의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홍매야, 너를 지키겠다. 비록 떨리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어. 태수의 말에 홍매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진작 그럴 것이지. 도련님, 잘 보셔요. 제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제가 이 물건을 꺼내들면 끝이라니까요. 홍매는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비수를 꺼내 들었고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내 태수의 발에 묶어놓았지요. 이 요만한 것!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홍매의 기지에 사내들은 서로 발이 묶여 넘어졌고 태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내들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워 든 검으로 그들을 제압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수상한 사내가 달려와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홍매 소저. 역시 소문대로요. 어린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소. 별 말씀을요.
그럼 어서 한양으로 갑시다. 나는 마저 마무리를 하고 곧 따라가겠소. 그렇게 며칠 후 태수와 홍매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시험을 보러 온 도련님과 그의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거대한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였지요. 홍매야, 우리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아이고, 도련님. 이게 어찌 꿈이겠시우. 제가 도련님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지요. 홍매의 얄미운 말에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 앞에 그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태수와 홍매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자, 이제 그 종이 조각을 내게 넘겨주시오. 당신들은 임무를 완수했소. 태수는 홍매의 손을 잡고 종이 조각을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소. 나는 이제 내 역할이 끝났으니 다시 내 길을 떠나겠소. 참, 태수도령, 홍매소저처럼 멋진 여인과 연인이 되었으니 참 부럽소. 두 분의 혼례날에는 꼭 찾아가겠소. 사내가 사라진 후 태수는 홍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홍매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너는 다시 을금부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 돼요, 도련님. 저는 그냥 도련님 옆에 있고 싶네요. 태수는 홍매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매야, 나는 평생 너를 날 귀찮게만 하던 얄미운 여종으로만 알았는데. 그때 홍매가 도련님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제가 누구겠시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도련님을 사모하고 있었시우. 사실 저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홍매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김씨의 가문의 종이 아니었지요. 제 아버지는 선왕을 모시던 내금이었고 어머니는 궁에서 침선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반정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선왕을 지키다가 칼에 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지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7살이었어요. 그 후 저를 거둬주신 분이 비밀 조직의 우두머리셨고 그분이 바로 도련님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도련님 댁에서 하인으로 계셨던 양아버지셨지요. 저는 그분 밑에서 자라면서 복수를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도련님의 능력을 지켜드려야겠다고. 그런데 도련님 댁에서 도련님과 지내면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련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졌거든요. 태수가 홍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매야, 너도 나만큼이나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도련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에 나선 것이지요. 도련님께서 저희 밭을 일궈주시는 꿈을 꾼 지가 꽤 되었지요. 제가 이번 일에 뛰어들면서 위쪽 어르신들께 약속받은 게 하나 있시오.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냥 평범하게 도련님 댁에서 여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지요. 홍매야, 나는 평생 너를 구박만 했는데 그런 내가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있을 줄을 몰랐다. 태수와 홍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 후 그들은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홍매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유언이 아닌 태수만을 위한 따뜻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나라의 비밀을 지켜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졌답니다. 파천왕이라고 했지요. 평생 나약하고 볼품없던 도련님이 오직 한 여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한계를 깨고 강인한 사내로 거듭났으니 이보다 더 파천왕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 인연이 있었나요?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마을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온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큰 기와집 담장 너머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서방 없이 이리 오래 살다 보니 너무 심심하구만. 이 몸뚱이가
밤마다 근질근질하고 달아올라 잠도 못 이루겠네. 서방 없이 홀로 누운 자리는 얼음장같이 차기만 하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황씨 과부. 나이 22에 남편을 잃고 5년째 홀로 지내는 미모의 청산과부였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교수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속마음은 제멋대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황씨 과부는 넓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날 밤 집 앞에서 미친 척하던 그 사내 눈길이 심상치 않았어. 어디서 본 듯한데 읍내 양반가에서 본 듯도 한데. 하지만 그 풍기는 향내나 몸짓은 분명 양반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지. 황씨 과부의 마음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시러, 부시러.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때 달빛을 받으며 담장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자는 분명 그날 밤 미친 척하던 그 거지 사내인데. 이런, 날 훔쳐보고 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지요. 저 사내가 매일 밤 이렇게 와서 나를 훔쳐본다면. 그날 밤 황씨 과부는 일부러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미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끌벅적한 곳은 주막이었습니다. 여봐라, 술 한 사발 더 가져오너라. 주막 한쪽에서는 초라한 차림의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복, 겉보기에는 거지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만복은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은 어디 있소? 아이고, 그야 당연히 황씨 과부댁이지. 저 언덕 위에 있는 큰 기와집 말이여. 근데 왜 묻소? 만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이오. 듣자 하니 그 집 과부가 아주 미인이하던데. 정말인가? 허허,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우. 자네처럼 생긴 거지는 꿈도 꾸지 말게. 양반 나으리들도 그 과부 치맛자락 한번 풀어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 양반들 말이야. 낮에는 체면 차리면서도 밤만 되면 황씨 과부네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아 별짓을 다 한다니까. 어떤 양반은 사랑 노래를 불러 개가 지저대서 동네가 떠들썩했고, 또 어떤 양반은 술에 취해 담을 넘다가 똥수간에 빠져서 온 마을에 냄새를 풍겼다지. 아이고, 양반들도 바지 벗고 앉으면 다 똑같은 것인데 말이야. 오라, 그럼 왜 아직도 개가를 하지 않았소? 글쎄 말이여. 소문에 따르면 그 과부가 밤마다 귀신 들린 듯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더구만. 혼자 중얼거리고 때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양반들이 청혼은 하되 실제로 드리기는 부담스러워한다는구먼.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보지 않는 사이에 입가에 미소를 감췄지요. 사실 만복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의 선비 집안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후 세상을 등지고 가끔은 미친 짓을 하며 방랑의 길을 택한 거지가 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와 황씨 과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만복은 주막에서 나와 언덕 위의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과연 황씨 과부, 재미있는 여인인 것 같구만. 내가 조금 더 재미를 봐야겠구만. 그날 저녁 만복은 다시 미친 사람인 척하며 황씨 과부의 집 담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인 척 담장 너머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지요. 철컥 돌멩이 소리에 황씨 과부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발견하자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옳지. 저기 또 그 미친 사내가 왔구나. 황씨 과부는 슬며시 창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밤이 깊었는데 누가 담장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내가 한번 밖에 나가볼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숨었지만 과부가 일부러 그를 찾으러 나온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요. 누구요? 거기 누가 있어? 황씨 과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담장 너머로 퍼지자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담장 위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그저 길 가던 거지입니다요. 아니, 당신은 어제 미친 척하던 그 사람이군요? 어찌 매일 밤 우리 집 담장 근처에서 맴도는 것이오? 만복은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마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려서. 황씨 과부는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당신 같은 거지가 감히 양반집 마님을 넘보다니. 그러면서도 그녀는 슬며시 웃으며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만복 역시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해질녘에 우리 집 뒷문으로 오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테니.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초대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도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황씨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지요. 후, 미친 척하는 양반 도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고 다음 날 해질녘 만복은 약속대로 황씨 과부의 집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행색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요. 잠시 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황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마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황씨 과부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그녀는 만복을 빠르게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만복은 황씨 과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넓었던 것이지요. 마님, 과연 소문대로 큰 부자시군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 만한 정도랍니다. 자, 이리 들어오세요. 황씨 과부는 만복을 작은 별채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편히 앉으세요. 오늘 밤은 함께 술이나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랜만에 사내와 마주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군요. 황씨 과부는 술을 따르며 옷고름이 살짝 풀어져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식한 듯 천천히 고쳐매며 만복을 향해 미소 지었지요. 그러자 만복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의아했지만 호기심에 따르기로 했지요. 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 사람을 이리 대접하시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 넓은 집에 홀로 지내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그런 것일지도.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만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거지요? 어쩐지 눈빛이 맑고 말투가 반듯한 것이 보통 거지 같지가 않아요. 만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마님 눈이 밝으시군요. 사실 저는 원래 선비였소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후로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을 택했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나 봐요. 황씨 과부는 만복에게 술을 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당신을 불러들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하필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하더군요.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신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혹시 당신이 밤마다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사람들이 귀신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만복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갔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마님. 황씨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것 없어요. 오히려 좋은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마을 사람들은 내가 과부이니 어서 다시 시집가라고 성화랍니다.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씨 과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집 주변에서 미친 귀신 역할을 해주었으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에게 시집가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마님, 그런 소문이 퍼지면 마님의 명성에도 해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당신은 그저 밤마다 나타나 귀신 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보면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황씨 과부는 만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한 달에 은자 5냥을 드릴게요.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자 5냥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황씨 과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이 별채에서 쉬고 밤에만 나가 활동하세요. 만복은 은근히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는 황씨 과부의 계략에 놀아나고 말았지요. 그날 밤부터 만복은 밤마다 황씨 과부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귀신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이 집의 귀신이라우. 감히 이 집을 넘보는 자는 남자의 그것이 다 말라비틀어질 것이여. 라며 소리를 내고 놀라게 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황씨 과부의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씨 과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청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만복은 또다시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의 젊은 양반들이 황씨 과부의 집 주변에 더 많이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귀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귀신이 나온다는 집이지? 그렇다네. 이 집 과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귀신도 반했다는 소문이 있어. 허허, 그런 과부라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군. 만복은 이 대화를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귀신 행세가 오히려 황씨 과부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별채로 돌아가 황씨 과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소. 제가 귀신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소. 젊은 양반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소. 황씨 과부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내 계획의 일부랍니다. 계획이라니요? 실은 전 이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최판서 덱도령과 혼인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 그도 경쟁심에 나를 찾아올 것이 분명해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교활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저는 계속 귀신 역할을 해야 하는고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귀신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귀신인 척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해요. 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꾸며줄 테니 아무도 당신이 가짜 귀신인 줄 모를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최도령이 지나가는 골목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황씨 집 귀신이니라. 황씨 과부는 나의 것이니 감히 넘보지 말지어다. 만복은 어쩔 수 없이 황씨 과부의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최도령이 지나가는 골목에 나타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황씨 집 귀신이니라. 황씨 과부는 나의 것이니 감히 넘보지 말지어다. 최도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곧 수상한 낌새를 채고 나섰습니다. 이놈! 감히 귀신이라 사칭하고 내가 뭐든 간에 황씨 과부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최도령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도망쳐 다시 황씨 과부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님, 최도령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님을 데려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황씨 과부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되었군요. 이제 그 도령이 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네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만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계략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도령이 황씨 과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는 것이지요. 황씨 과부는 기쁜 듯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만복 도령,
내 계획이 성공했어요. 이제 저는 최 판서 댁의 며느리가 돼요. 만복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황씨 과부와 지내면서 그녀에게 은근히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숨기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떠나면 안 돼요. 내게는 아직도 당신이 필요해요.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요? 이미 마님의 목적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진짜 계획은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최 판서 댁에 시집 가려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요. 만복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마님,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황씨 과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실은 최 판서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최 판서가 그것을 알고 나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죠. 비밀이라니요? 우리 집 뒷산에 왕실의 보물이 묻혀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그 장소를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최 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나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만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하셨군요. 네, 그래요. 제가 최 판서 댁 며느리가 되면 그들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귀신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지요. 과연 그렇군요. 하지만 마님, 이런 위험한 계획에 저를 끌어들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황씨 과부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처음 봤을 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만복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요. 제 정체라니요? 당신은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난 유명한 서미가 맞죠? 제가 어찌 그 맑은 눈빛을 잊을 수 있겠어요. 마님께서 어떻게... 나도 한양에 살았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당신의 결백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만복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지녀온 울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단순히 귀신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만복은 깊이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모든 일이 끝나면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이지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까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씨 과부는 최 판서의 악행과 자신의 집안이 간직한 비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만복은 자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황씨 과부가 차를 따르려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만복의 손등에 뜨거운 차가 흘렀지요. 아이고, 뜨거운데 괜찮아요? 황씨 과부는 황급히 소매로 만복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괜찮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붉어졌는데 이를 어째? 황씨 과부는 조심스레 만복의 손을 끌어당겨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숨결이 만복의 손등에 닿자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마님. 만복, 도령. 만복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자 영월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그녀의 살결은 옥처럼 부드러웠지요. 마님. 황씨 과부는 붉어진 뺨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옷고름이 살짝 풀려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지요. 달빛이 그녀의 살결에 비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복 도령.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10년간 방랑하며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영월이 만복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이대로 함께 있어도 될까요? 만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월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밖에서 달 꾸는 소리가 들렸지요.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정이 자리 잡았지요. 이틀 후 황씨 과부는 최도령과의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지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계속 우리 집 귀신 역할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우리 집 뒷산을 파헤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황씨 과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지요. 조심하세요. 만복 도령. 만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마님도 조심하십시오. 황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인 뒤 혼례를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그날 밤부터 더욱 열심히 귀신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씨 과부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황씨 과부의 집을 지키며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만복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 뒷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복장을 한 3명의 사내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을 거야. 최 판서님 말씀대로라면 이 근처에 보물이 묻혀 있을 테니 빨리 파. 새벽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해.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씨 과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최 판서가 정말로 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귀신 분장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서 있었지요. 이게 뭐야? 귀신이다. 만복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이 산을 파헤치는 자들, 죽음을 각오하라.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만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자는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들통난 것이지요. 사내들은 다시 돌아와 만복을 둘러쌌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만복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3명의 사내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최 판서님께 데려가자. 이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결국 만복은 결박당한 채 최 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황씨 과부의 모습도 보였지요. 그녀는 만복을 보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요? 마님, 이 자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뒷산을 파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최 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만복을 노려보았지요. 내가 바로 그 소문의 귀신이었구나. 대체 누구의 명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만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결코 황씨 과부를 배신할 수 없었지요. 최 판서는 노하여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누가 너를 시켰느냐? 황씨 과부는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냥 관가에 넘기는 게 어떨까요? 집안에 이런 난폭한 자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최 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인 말이 맞소. 내일 아침 관가에 넘기도록 하지. 만복은 최 판서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지만 황씨 과부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관가에 넘겨져 형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밤중이 되자 창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황씨 과부가 조심스레 들어왔지요. 만복 도령, 괜찮으신가요? 마님, 어찌 이런 위험한... 소리 내지 마세요. 최 판서가 들을라. 황씨 과부는 만복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여기 도망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하지만 마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괜찮아요. 최 판서는 아직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도망칩시다. 안 돼요. 지금 함께 도망치면 우리 둘 다 잡힐 거예요. 제가 여기 남아 최 판서의 의심을 피하는 동안 당신은 한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한양이요? 그래요. 한양에 가면
열감이란 분을 찾으세요. 그분은 제 오라버니예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올 것입니다. 마님을 구하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씨 과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제 진짜 이름은 영월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렇게 불러주세요. 영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만복은 밤새 걸어 이튿날 새벽에야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구해 한양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은 황씨 과부, 아니 영월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월, 꼭 무사히 지내주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갈 테니. 한편 최 판서의 집에서는 만복이 탈출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크게 노하여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내 놈들이 어찌 죄인을 놓친 것이냐? 당장 찾아오지 못하면 모두 곤장을 맞을 것이다. 하인들이 황급히 나가는 사이 최 판서는 황씨 과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혹시 그자를 도운 것은 아니겠지? 여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이유로 낯선 사내를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 부인 말이 맞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 어째서 그자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우리 일을 방해한 것일까? 아마도 그저 장난기 많은 거지였겠지요. 소문을 듣고 재미삼아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최 판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누군가 그를 시켰을 거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보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여보,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최 판서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소. 다만 그대 집안에 우리를 방해하려는 자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일 뿐이오. 그대는 정말로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겠지? 물론이지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비밀이니까요. 좋소. 그럼 내일 함께 그곳을 찾아봅시다. 황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초조해하고 있었고 만복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해 도움을 구해오길 간절히 바랐지요. 한편 만복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월이 알려준 대로 열감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요. 열감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만복은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노인이 만복에게 귀중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열감이라.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 한양에 하나뿐이지. 바로 의금부 도사 열감일세. 의금부 도사라고요? 그렇다네. 하지만 지금은 만나기 어려울 걸세. 왕명으로 지방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고 들었으니. 만복은 실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의금부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열감의 행방을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의금부에 도착한 만복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열감 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열감 도사라. 지금은 남쪽 지방에 특별 임무로 가셨다네. 무슨 일로 찾는가? 그분의 여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급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문지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이라 혹시 영월 아가씨 말인가? 맞습니다. 영월 아가씨가 최 판서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지기는 만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어떻게 영월 아가씨를 아는가? 저는 이만복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난 자입니다. 우연히 영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복,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구려. 열감 도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시군요. 예, 열감 도사님이 저를 아십니까? 그럼요. 도사님이 항상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셨지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게. 도사님은 안 계시지만 내가 급히 연락을 취해보겠소. 만복은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의금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감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지금은 영월의 안전이 더 급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뤘지요. 만복이 의금부에 도착한 바로 그날 영월은 최 판서와 함께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안에 보물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자, 이제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시오.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소? 영월은 조용히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지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나무 숲을 지나 거북이 등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곳에서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보를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최 판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북이 등 같은 바위. 아, 저기 있군.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영월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지요. 사실 그녀는 보물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 뿐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만복이 한양에서 도움을 구해오기를 바라며 시간을 끌고 있었을 뿐이지요. 최 판서는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보를 걸은 뒤 하인들에게 땅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자 영월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요. 하지만 최 판서는 영월의 의도를 눈치챈 듯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뒤로 물러서? 혹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 영월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하인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최 판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싸한 변명이군. 하지만 내가 널 믿을 것 같으냐? 최 판서는 영월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험했지요. 내가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 이제 정직하게 말해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영월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되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만약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지요. 최 판서는 영월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지요. 더 빨리 팔아. 반드시 오늘 찾아내야 한다. 하인들은 땀을 흘리며 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더니 그는 영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잡았지요. 이 요망한 계집. 내가 나를 속였구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들렸고 그 화살은 최 판서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최 판서가 소리치자 숲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바로 만복이었지요. 그는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월 아가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영월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복 도령. 최 판서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겁도 없이 감히 내게 덤벼들다니. 영월 아가씨를 놓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화살은 당신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오. 최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위협하겠다고? 나 혼자가 아니오. 뒤를 돌아보시오. 최 판서가 뒤를 돌아보자 열감 도사와 의금부 군사들이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열감 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판서, 당신은 황씨 가문의 보물을 강탈하려 한 혐의와 함께 양반가의 며느리를 협박한 죄로 체포하오. 뭐라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거가 있소. 당신의 집에서 황씨 가문의 문서 조각이 발견되었소. 또한 당신의 하인들이 뒷산을 파헤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소. 최 판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영월을 놓아주고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요. 이건 오해요. 내가 어찌 그런 중죄를 저지를 수 있겠소? 그건 분명. 하지만 그의 말은 의금부 군사들이 그를 체포하면서 끊겼고 영월은 만복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지요. 만복 도령, 정말 무사히 돌아왔군요. 네, 영월 마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영월이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꿀이 흐르듯 달콤했지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습니다. 열감 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자, 이제 우리 모두 한양으로 돌아가자. 임금님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최 판서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만복과 영월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복과 영월
그리고 열감 도사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판서는 옥새를 훔친 죄로 조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의 죄가 밝혀져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직접 만복을 불러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만복, 그대가 겪은 고초가 참으로 컸구나. 과거에 그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일도 이제야 밝혔으니 조정에서 다시 벼슬을 내리고자 하노라. 만복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감사히 받들겠나이다. 열감 도사는 그의 여동생 영월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영월아,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한양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영월은 수줍게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만복 도령과 함께하고 싶어요.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영월의 손을 잡았지요. 영월 마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한양에 올라와 벼슬이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곳이 좋겠어요.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열감 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나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이제 너희 둘이 정식으로 혼인을 올려야겠구나. 그렇게 한 달 후 만복과 영월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도 특별히 선물을 내려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마을로 돌아갔는데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주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요. 아이고,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단다. 주모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척하던 거지 녀석이 양반이 되어 돌아오다니. 세상이 뒤집혔구나. 그렇다면 내가 공주가 될 날도 얼마 안 남았겠네. 하하하. 할머니는 영월의 손을 꼭 잡고는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 할망구 눈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저 거지가 진짜 거지일 리 없다 했지. 거지치고는 너무 잘생겼다니까. 만복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고 영월과 주모 할머니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들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머니, 저희가 겪은 일을 다 말씀드리자면 밤이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 다 들었다. 마을에 소문이 파다했어. 만복이가 의금부 도사와 함께 최 판서를 잡아갔다는 소식이. 만복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영월 아가씨의 오라버니이신 열감 도사님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얼마나 용감했겠니? 그 무서운 최 판서를 상대로 영월 아가씨를 구했잖니? 그래.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지. 참 보기 좋구나. 그 후 만복과 영월은 마을에 새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만복은 가끔 한양에 올라가 조정 일을 돕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영월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지요. 주모 할머니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만복과 영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 이야기라오. 거지 행세를 하며 미친 척했던 선비와 꽤 많은 과부가 만나 천생연분이 되는 이야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감동하였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이처럼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진인 사대 천명의 의미처럼 사람이 할 일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